다시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아메리카노 얘기입니다. 이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라는 것을 다시 되짚어 보려면은 우리는 아메리카노라는 걸 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얘기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 아메리카노라는 것을 손님들은 대부분 레귤러 커피, 묽은 상태의 커피, 에스프레소와 대비되는 그런 상태의 커피로 그렇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이 섞인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은 베리에이션의 일종으로 보다 엄밀하게 구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했으면 레귤러 커피를 원하는 건지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손님이 콕 집어서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아메리카노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야 되는 거죠. 요런 것도 이제 에스프레소와 대비돼서 이제 재밌게 풀어낼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물을 탄 에스프레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 하나의 좌표를 형성하는 그 점의 역할을 하나? 라는 고민을 그렇죠. 하게 됐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개가 있다면 우유 거품 없이 주세요. 또 있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행위와 카페라떼를 거품 없이 마시는 행위는 동등한 위상이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이고 저는 그것을 만족시켜줄 만한 충분한 기술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우리 환경을 완전히 대변해주는 좌표의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환경에서 그건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예요. 사장님, 저는 카푸치노에 찬장에 보니까 아이리시 위스키가 보이네요. 아이리시 위스키 한 반잔 정도만 넣어 주실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저희는 버번 위스키가 들어가 있는 카푸치노, 아마레토가 들어간 카푸치노,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메뉴판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자면 메뉴판은 정말 백과사전 두께가 돼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메리카노를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의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저의 작은 몸부림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뉴판의 효용, 그리고 메뉴라는 것의 효용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몸부림인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찢어발려져 있지만 제가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 제 주변에 지켜나가야 될 게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간명한 몇 가지의 메시지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메뉴판에다가 아메리카노를 넣든 무엇을 넣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사이에서 어떤 몇 개의 지점을 정해서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자체가 선택이 되는 것이고,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것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 원액 자체를 희석시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지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죠. 이해를 했고요. 한편으로 그리고 이제 메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잠시만요. 메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메뉴라고 하는 발명품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를테면은 굉장히 모든 인간의 식생활이 다 굉장히 천편일적이라면 좀 그렇고, 이제 좀 호모지니어스하다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비슷했던 시기에는 메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당시 레스토랑이 생기기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간도 어지간해서는 밖에 나가서 매식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맞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돈을 내고 음식 서비스를 받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너무 일상적이죠.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매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행위였던 것이 굉장히 오랜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각자가 다 집에서 각자 열원을 가지고, 그래서 각 가게가 이를테면은 음식을 먹는 하나의 단위였던 시기를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식당을 만들어졌다라고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메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왜 카페 메뉴 읽기라고 하는, 카페에서 메뉴를 지금 함께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더더욱 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컵 메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기획의 결과물인지를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메타적인 이야기로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좀 사실은 중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우유라고 하는 것 사실은 네. 커피의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인 우유 네, 맞습니다. 것이잖아요. 커피와 우유가 어떻게 서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메뉴가 변주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네. 그 일단은 저희가 메뉴에서 계속 다두의 메뉴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그 네. 사실 이제 그 콘바나하고 비엔나 커피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이 다두의 메뉴를 보면은 콘바나에다가 그 생크림을 따로 얹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 네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콘바나나 비엔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두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올드스쿨 카페 중에 하나인 그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대학로의 항림다방 같은 경우가 이제 맞아요. 예. 비엔나 커피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시고 또 굉장히 시그니처 명가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역시도 지금 사실은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 스펙트럼상의 하나의 지점을 마치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인 양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사실 저희한테는 휘핑크림이 이렇게 수북이 올라가 있지 않은 콘바나라던가 또는 비엔나 커피라고 하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연출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조금 바로잡고 싶은 게 저희 메뉴에 비엔나 커피는 없고요. 그렇죠. 예. 비엔나 커피는 없고 그 에스프레소에 약간씩의 콘바나가 있죠. 약간씩의 가공 가해서 만든 게 마키아토하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하고 에스프레소 꼼바나 그리고 에스프레소 메뉴가 있는데 그것도 그래요. 이제 생크림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생크림을 에스프레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이 작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봤자 생크림 한 스푼 정도인데 그 한 스푼을 위해서 생크림을 치느냐 요게 좀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자연스럽겠네요. 꼼바나의 그 어떤 맥락 아까 그 메뉴에서 어떤 맥락이라든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환경이 어떻게 메뉴를 탄생시키나 어떻게 산파하나 이렇게 거기서 이제 어떤 식의 일종의 산파술을 시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이라면 당연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면은 또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문화적 맥락의 도움으로 음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카페라는 곳, 에스프레소를 파는 카페라는 곳에서는 이제 음식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음식을 할 수 있는 곳하고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레스토랑이 되게 지근거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식 드시고 이제 커피를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파는 게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오히려 좋은 커피를 그렇게 드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손님의 요청으로 생크림을 한 스푼 딱 떠서 넣는 이 행태는 쳐놓은 생크림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잠시만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희가 촬영하느라. 할게요.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 중간에 한번 다녀오신 것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현장감이 좀 있겠네요. 현장감이 대단한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던 얘기는 콘바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콘바나에다가 생크림을 얹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뉴에서의 그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얘기였는데.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음식을 하는 가게가 있다면 휘핑이 된 크림 한 스푼을 얻는 거는 쉬워요.
간단해요. 남은 것은 이제 에스프레소에 얹을 만큼의 한 스푼 정도의 휘핑크림을 얻는 거는 쉽죠. 떠서 얻는 거는 별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민국의 환경에 와서 그것이 그 현장에서만큼, 그 환경에서만큼 간단한 일이냐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휘핑크림 한 스푼을 떠오는 것이. 그러니까 요 맥락에서 그러면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휘핑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 휘핑크림이 그냥 푹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사실 휘프된 크림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휘프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저어가지고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머금어가지고서는 포실포실한, 그러니까 우리 소위가 이제 관능 표현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포실포실한 그런 상태처럼 이게 거품처럼 되어 있는 거고, 그건 사실은 그 안에다 수많은 아주 작은 공기 포들을, 방울들을 집어 넣는 과정인 건데 엄청난 노동력이 사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노동력이죠. 그 노동력을 투입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런 환경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은 그런 환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거고, 구현되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기계 문명의 힘을 빌려가지고 에스푸마라고 하잖아요. 이 짜서 이제 쓰는. 에스푸마. 네네. 질소를 이게 레버 같은 걸 누르면 질소 투입되는. 네, 이거죠. 요 에스푸마를 이용해서 휘핑된 크림을 손쉽게 얻어서 꼼바나를 만들 거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닿게 되면은, 이제 그 가게가 가진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상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재원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전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도 들여오고, 뭐도 들여오고,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요거는 이제 상품의 영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술자가 있는 작업장으로서의 가게와, 그리고 이제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편의점 내지는 이제 마트의 위상에서의 차이에서 볼 때, 하나의 재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한마디로 저는 납득하기는 어려웠죠. 제 가게라는 입장에서는. 그럼 편의점과의 차이는 뭔가? 계속 던지는 게, 이제, 편의점과의 차이는 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좀 제가 에스푸마를 쓰기 어려웠던 거는, 거품이 너무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쫀쫀하게 너무 쫀쫀해. 이제 카페 모카 휘핑크림 추가 이런 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품이 거의 생크림처럼 질감이 포슬포슬하게 그렇게, 물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거는 거의 생크림을 떠먹기 위한 용도에 가까운데, 그런 것이 에스프레소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쓴 커피 위에, 크레마는 전부 다 흡수하고, 이제, 거의 반고체 상태의 크림이 동동 떠 있어가지고, 그다지 이제, 마실 만한 물건은 안 되는 건데, 반쯤 풀이 죽은 그런 생크림이 필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한 스푼 탁 떠오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 마키아토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키아토는 여기는 우유를 다루는 이제 카페니까 우유 거품 한 스푼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이 이제 받쳐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꼼바나인 거죠. 꼼바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환경을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할까요? 환경을 거스르면서 존재하는, 여기에 와서는, 이 한국에 와서는, 이탈리아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한국에 와서는 환경을 거스르면서 존재하는 어떤 메뉴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이제 좀 어떤 상징적으로 드러난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은 생크림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생크림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제 생크림 용법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럼 생크림은 가지고 있으니 이 생크림을 휘핑하지 않고 이제 레이어드라고 하거든요. 레이어드 상태로 이제 에스프레소에다가 이제 얹어내자. 그런데 이 밀도가 높은 생크림을 에스프레소 위에 띄우자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비중이 필요하니까 에스프레소에는 약간 설탕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든 다음에 예, 생크림을 띄우자 요런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밀도가 지금- 높은 걸수록 밑으로 내려가기 마련이니까 생크림을 예. 그냥 놓으면 생크림은 훨씬 밀도가 높으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넣어서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얘기하자는 게 그렇게 해서 만들자는 게 이제 저의 전략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파는 형태 그거는 제가 이제 클립으로 따가지고 이제 영상은 좀 넣으면은 시청자분들은 좀 그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 생크림에 들어가야 될 설탕이 에스프레소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 생크림이 위에 떠서 이제 음료를 마시면서 생크림이 위에서 같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한 그렇죠. 그런 메뉴가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서 결합이 되니까는 나중에 가면은 그 소위 이제 최종 결과는 같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크림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 설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드러나는 게 아까 제가 메뉴를 말씀드렸던 어떤 메뉴가 환경에서 어떻게 파생되는가 그리고 처한 환경과 이제 메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끈끈한 관계 예,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메뉴를 잘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질문자 입장에서. 아닙니다. 오히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약간 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한 식당을 좋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싫어하는 메뉴를 시켰을 때 그 메뉴가 만족스럽게 나오게 되면은 그 식당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독특하네요. 네, 저는 근데 되게 사실은 그 못 먹는 메뉴도 있고 못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막 근데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싫어하는 메뉴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안 좋아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저는 아무튼 커피에 이렇게 유제품이 들어간 거를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 나누고 있는 것들은 종종 전에 얘기를 나눴던 것들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왜 에스프레소 꼼파나라고 하는 메뉴를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시켰을 때 별로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는가를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감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됐거든요. 위에 단 걸 먹은 다음에 쓴 걸 먹으면 더 쓰잖아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입에다가 그 생크림을 머금은 상태에서 커피를 넣는다고 해서 하나도 그 커피가 더 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되게 에스프레소 꼼바나라고 하는 그 메뉴의 약간 그 효용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했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정확해요. 커피는 그러니까 커피를 우리는 다 커피고 술이고 쓰니까 먹는 거라고 하는 거를 학습하고는 있지만 쓰고 들어오면은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커피는 쓰게 먹었을 때도 쓴 것 자체가 주는 어떤 집중력이나 청량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유랑 먹으면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유는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입에 들어왔을 때 잘 관리되지 않은 우유는 우리가 소위 꿀꿀한 맛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취를 입에 남기면서 사라지는데 항상 저는 그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를 왜 안 좋아하는지를 보여준 메뉴이면서 동시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두의 꼼바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또 제가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다두에서 먹게 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였던 것이 라떼거든요. 근데 지금 라떼와 또 카푸치노가 메뉴에 현재 같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거나 결국에는 엔드 리절트,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똑같다라고 해가지고는 유사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유사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라떼와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보면은 커피와 이제 우유가 만나는 음료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분명히 뭔가 다르니까 지금 그게 메뉴에 따로 있는 것일 거잖아요. 카푸치노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어쩐지 라떼라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알아요. 요새 워낙 소비자분들 지식 많으시고 하니까 라떼는 이태리어로 우유고, 그러니까는 카페 라떼라고 하는 거는 우유 들어간 커피고, 카푸치노는 카푸친 수서회에서 만든 거고, 이런 식의 지식이 엄청 많으신데, 한편으로는 그 우유와 커피가 만나는 양상의 그 두 개는 전혀 또 다른 음료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전혀 다른 음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바리스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싱글 오리진 부분도 그렇고 메뉴 부분도 그렇고, 예,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이제 보편적인 인상하고는 사실 많이 달라요. 예. 많이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 바리스타라는 어떤 커피라는 어떤 씬에서 이해하고 있는 방식하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쉽게 받아들이실 수 없는 부분도 없는 분도 계실 텐데,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댓글로 예. 댓글로 욕을 남겨주세요. 네. 예. 욕도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카페라떼와 카푸치노의 이제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필설로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구분이 사실 그 구분이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정도를 구분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런 구분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가, 그리고 이런 구분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더 천착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메뉴판에 카푸치노와 카페라떼가 함께 있는 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종의 한계 내지는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모순, 그리고 제가 좀 극복해야 되는 어떤 환경적인 모순, 대중의 인식과, 제가 쭉 말씀드렸던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관점, 관철하고자 하는 관점, 찾아내고자 하는 어떤 관점들, 해석학적인 측면에서의 관점들에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이제 의문을 가질만 하고, 모순되는 양상이에요. 카푸치노와 카페라떼가 같이 있다는 거는. 저는 누차 얘기했듯이 두 가지는 사실상의 커피 플러스 우유의 같은 메뉴로 봐야 된다. 이것을 구분하는 양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편담론으로서 이것을 구분하는 양상, 폼의 상태가 어떻고, 우유 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 손님들이 관능적으로 커피 플러스 우유라는 어떤 음료, 커피와 우유의 합치를, 에스프레소를 다루는 기술자의 기회를 통해서 만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거품이 좀 올라와 있는 것과 거품이 좀 판판한 것, 거품이 좀 고운 것과 거품이 좀 거친 것, 거품이 좀 말라 있는 거, 이런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바리스타가 스팀 안드라고 하거든요. 스팀 안드는 이 아이를 얘기하는데, 스팀 안드를 이용해서 우유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최고 수준의 기술의 궁극이라고 하면 그건 벨벳 밀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림과 우유의 중간 상태, 입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곱고 표면에 빛이 반사될 정도로 반짝반짝 하면서 이제 커피에 투입했을 때, 커피와 섞었을 때 액체 부분과 거품 부분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태의 벨벳 밀크가 이제 스팀안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우유의 어떤 기술적인 최고봉인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카푸치노 거품이라고 하는 거품이 위에 떠 있고 입자가 비교적 거칠고 밀도 이제 수분기가 없어서 어느 정도 모양을 유지해 줘야 되는, 우리 말하는 카푸치노 보면은 거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를 얘기하잖아요. 이탈리아 카푸치노 규정에 이제 돔 쉐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퐁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것과는 양상이 좀 달라요. 마른 거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거품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를 찾기는 전 힘들고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실패한 거품이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미숙한 거품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자동차를 뭔가 더 특성, 뭐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거야, 더 큰 힘을 얻게 할 거야 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승차감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 차의 승차감이 안 좋은 것이 이 차의 특성이 될 수는 없어요. 아, 예, 그렇죠. 그건 네. 실패한 차인 거죠. 그 승차감이 안 좋다는 단점을 가진 실패한 차가 되는 거죠, 자동차가. 네. 뭔가 장점을 얻기 위한 필연으로서.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장점을 얻기 위한 필연으로서의 이런 마른 거품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양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메뉴의 바리에이션적인 부분, 메뉴의 어레인지에 대한 부분, 카페라떼 우유 적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것을 톡 집어서 메뉴화, 소위 말하는 메뉴, 이름을 지어서 메뉴화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역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더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주목과 새로운 발견이 이제 돈이 되는, 상품으로서의 돈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이제 커피 플러스 우유들이 집대성되게 돼요. 이 한국이라는 그렇죠. 시장, 한 메뉴판 위에서 집대성되게 되는 거죠. 코르타도, 뭐, 카페 오레, 뭐, 피콜로 라떼, 플랫 화이트, 뭐. 플랫 화이트, 그렇죠. 네. 예. 네.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2개 정도면 그래도 이런 어떤 인식론적인, 네. 인식론적인,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앞에 보이지만, 이것을 밀고 나갔을 때, 철학적으로 밀고 나갔을 때, 한계와 모순에 부딪히는 것이 뻔하지만, 지금 그것에, 그래도 의미 있는 차이를 연출하는 것은 가능하긴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게 의미가 있든 없든, 마른 거품을 올린다거나, 뭐, 좀 촉촉한, 이제 부드러운 거품을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차이를 두는 건 어쨌든 가능한데, 이 양상이 더 늘어났을 때, 지금, 된 것만 해도 서너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럼 6가지, 7가지의 커피 플러스 우유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의 차이를 부여해서 각각의 다른 양상들을 의미 부여해서 각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소비자 여러분들이 경험하세요라고 할 것이냐. 이건 사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이상한 얘기거든요. 카페라떼가 됐든 커피 우유가 됐든 그게 카페 오레가 됐든 그 환경적인 어떤 절차, 환경적인 상황, 필연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커피 플러스 우유라는 데 대해서는 다 동질해요. 가장 이상적인 커피 플러스 우유인 거예요. 그 어느 나라 말로는 카페 오레인 거고, 어느 나라 말로는 플랫 화이트인 거고, 어느 나라 말로는 그렇죠. 카푸치노인 거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뉴판이 각각의 메뉴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은, 이것을 각각의 맥락을 잃어버린 상품의 입장으로 독해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각각의 메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간자적인 어떤 이제 점 있기 놀이에서의 하나의 점으로서의 의미들이 다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점으로 존재한다면, 그 점 있기 놀이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봉착한 문제고, 제가 이겨내야 될 모순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한국 정서상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의 구분은 좀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2개 다 넣긴 했는데, 저도 이제 아메리카노를 메뉴판에서 뺐듯이, 카페라떼나 카푸치노의 위상을 좀 그 정도로 이제 위치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메뉴판에서는 탈거를 시키고 이제 주문은 가능한 그런 위치를 시키는 게 나름대로의 제 목표고,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여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치밀함,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모순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서 이제 그 논리적인 치밀함에 천착하는 거고요. 저의 메뉴판에도 그런 어떤 일련의 이제 현실과의 타협,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카페라떼와 카푸치노가 함께 있다, 이런 상태겠네요. 네. 아, 예. 아유,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또 저희의 최초의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카페라고 하는 메뉴 자체를 선생님, 그 소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카페라고 하는 지금 예, 됐습니다. 예. 카페라고 하는 카페라고 하는 그 내에서 팔리고 있는 어떤 일련의 음료들이 자신의 취향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과시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소위 소비사회의 특성인 것인데, 그게 이제 점점 나가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플랫 화이트라든가 카페라떼, 뭐 피콜로 라떼, 어이쿠야. 이제 화면이 안 보이네요.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의 이제 아이패드의 용량이 다 했다고 지금 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끊었다가 한번 다시 갈까요? 아니요, 지금 이제 끊을 수 없어요.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옆에 카메라, 제가 지금 따로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는 요 카메라에 나와 있는 애를 가지고. 저도 찍고 있으니까요. 예. 네네. 그래서 어차피 저는 많이 안 나와도 되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카페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대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상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맥락들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자체로 완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카페라고 하는 것에서 스펙트럼 내에 있는 건데, 그게 마치 스펙트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혀 생뚱맞게 나온 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최근 카페에서의 어떤 카페를, 또는 정확히 말하면 카페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음식에 대한 지식이 점점 파편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아인슈페너라고 하는 애가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오스트리아가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봤자 결국에는 어디 가서 아인슈페너 아이스로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가 혹시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카페 다두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에스프레소 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또 열심히 해 보았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얘기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카페 다두라고 하는 공간에서만 정말 다두라고 하는 공간에서 맛볼 수 있는 몇 가지 음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제일 들어오는 것 중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카페 꼬레도. 그래서 이제 리큐어들, 알코올들이 이제 이번에는 투입한 그 음료들과 소프트 드링크, 그리고 이제 하드 드링크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하드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정말 이제 빡센 정말 잔술까지 있잖아요. 사실 카페 다두에는 잔술까지 있고, 또 이제 하드 드링크 쪽에 있는 사실은 또 칵테일 목록도 상당히 긴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꼬레도에서 이제 뭐 아이리쉬 커피 뭐 등등, 이제 정말 뭐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도 맥락이 닿는 것이지만은, 이번에는 카페라고 하는 곳인데,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주가 되고 있는 커피라고 하는 이 음료가 다른 이제 메뉴들과 함께 만나면서 또 어떤 결과를 이제 연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모두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거를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 메뉴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리큐어 중에서 커피 맛을 가진 리큐어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깔루아라고 하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깔루아 밀크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깔루아가 사용되는 칵테일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칵테일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칵테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블랙 러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깔루아를 넣어서 만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묵직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칵테일 중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우선 여쭤보고 싶은 거는
깔루아도 물론 쓰시겠지만 그러면 카페 네. 다두라고 하는 곳이 커피를 내리는 곳이니까 네. 핸드드립이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내린 커피액도 사용을 하시나요? 아, 깔루아 예, 예. 네, 거기, 카페 블랙 러시아 예, 만들 때 네. 예,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 메뉴에 이제 작은 설명에도 있지만, 블랙 러시안에는 좀 레시피를 개량했다고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커피를 메인으로 다루는 이제 바라고 표현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좀 써보고 싶었고요. 블랙 러시안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깔루아에 이제 보드카가 들어간 아주 단순한 그 칵테일인데 일단 커피라는 접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리얼 에스프레소를 좀 첨가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가 되는 보드카도 좀, 바꿔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의 뉘앙스를 좀 잘 받아줄 수 있는, 플레이버드, 가향이 된 보드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호, 예. 라즈베리 향하고 초콜릿 향. 초콜릿하고 라즈베리 향이 이제 플레이버드 된 보드카가 있어요. 그게 꽤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쓰고, 그러니까 근데 뜨거운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식히는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얼음이 녹은 물이 섞이는 그런 것도 이제 설계 일부로 받아들여서, 네. 스타일은 이제 요런 잔은 이제 롱 스타일 칵테일로 변화가 됐죠. 저희 다두에서는. 그래가지고 예, 양도 조금 많아지고 도수도 조금 줄어들고, 플레이버는 보다 풍부한 그런 음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러시아의 스토리치나야라는 브랜드 네. 보드카를 쓰는데, 네. 예, 이게 또 단종이 됐어요. 보드카가.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걸 또 대체할 거 찾아보는지 아니면 레시피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까지 딱 스토리치나야 보드카는 반병 정도 남아있는데, 빨리 들어오시면 마지막 블랙 러시안을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다시는 블랙 러시안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는 드실 수 없는 블랙 러시안을 드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아쉬워요. 참 마음에 드는, 제가 설계한 것 중에서는 참 마음에 드는 기획이었는데, 제가 메뉴 개발 이런 말은 잘 쓰진 않거든요. 근데, 전략적으로 좀 몇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마음에 드는 거였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메뉴 읽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만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고 이제 관찰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은 계속해서 다두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어떤 굉장히 전범적으로 있었던 그 메뉴들이 굉장히 미묘하게 조금씩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 변화가 단순히 이제 뭐 요소 하나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양태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바뀌어서 그래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블랙 러시안을 롱 칵테일 스타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흥미롭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꼬레도 리바이버라고 하는 또 이제 구야? 네, 잠시만요. 저도 이제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꼬레도 리바이버 얘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잠시만요. 네. 예. 말씀하시죠. 예. 꼬레도 리바이버. 잠깐. 예. 그럼 이제 우선은 이제 꼬레도 리바이버라고 하는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다른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무슨 되게 대단한 술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메뉴 딱 보면 이거 무슨 맛이지 이렇게 안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꼬레도 리바이버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새롭게 보이는 그 메뉴인데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꼬레도인데 그럼 리바이버라고 하는 거는 왜 리바이버죠? 거기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한번 리바이버라는 뜻에는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생동감이 있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를 나름대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맛 자체도 좀 화사하고, 오렌지 플레이버하고, 이제, 달콤 쌉싸름한 그런 느낌이 있는, 이제, 카페 꼬레도고요. 제가 여기에 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저는 이걸 만들면서 이제 재료를 섞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본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술도 있고 왜 우리는 재료를 섞을까? 왜 재료를 섞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질문에 너무 쉽게 대답을 내버리면은 내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꼬레토 리바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르랄까요? 제가 섞는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는. 이거는 술도 아니고 커피도 아닌 것 같다. 커피와 술의 그 어딘가쯤, 카페 꼬레도가 어떤 모습을 가진 장르였으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네. 이런 모습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이면 카페 꼬레도라는 장르가 있을 법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제 카페 꼬레도는 여러 가지 굉장히 술에 있어서 나름대로 완성도 있는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쉐이킹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레시피. 너무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레시피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3가지 정도, 에스프레소랑 아마레또, 그리고 베일리스, 이렇게 크림 리큐르, 이렇게 3가지가 거의 동량씩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비율과 뉘앙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전자의 개성을 충분히 또 연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렌지 껍질을 이용해서 오렌지 스킨을 이용해서 필링을 해서 이제 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섞는 재료들 간의 이제 비정합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의외성, 약간의 의외성. 이거랑 이거를 섞는다고? 라는 의미를 주기도 하고, 연결점이 아마레또와 이제 베일리스라는 이제 의외성의 커피가 굉장히 좋은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필링이라는 이제 기법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기법을 활용이 된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는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 이런 거에 대답은 아니고요. 뭔가 조금 더 알고 싶다거나, 뭔가 이제 이분이 뭔가 감을 잡아 가시는데 조금 뭔가 한 잔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제가 이제 좀 권해드리는 음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카페 다두의 메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저로서는 이렇게 스키밍 했다고만 표현하고 싶어요. 막 깊이 읽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된 감이 없지 않고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 분들께서 다른 무엇보다 지금 이 시기에 비록 저희가 식당이라던가 카페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하던 카페 메뉴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관능들을 다시 한번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는 그런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취향도 없고 되게 좀 그래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서적 중에 하나인 안내의 일기에서 보면은, 안내의 가족이 제2차 세계대전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안내 일기에서 안내 프랑크의 가족이 이제 네덜란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살면서 이제 은신처에 있는 것인데, 중간에 보면은 그 네덜란드인 조력자들이 결혼식에 갔다 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식에 갔다 와가지고 음식 얘기를 해줬던 에피소드를 굉장히 안내가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음식 얘기를 해주니까는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얘기 들으면서 전쟁이라고 하고 유대인으로서 숨어있던 그런
순간적으로 있게 되는 그런 굉장히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굳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에 이렇게 카페의 주인과 함께 카페의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되면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잊게 만드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음식 자체가 그 음식이 주는 관능이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소구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것도 업장에 지금 손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박준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아유, 아닙니다. 마무리 여기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